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과거의 사람들도 오늘날의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른바 좋았던 옛날에는 과학조차도 실패했기 때문에 가장 강하고 운이 좋은 사람들만 생존했다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오늘은 정상이었지만 이제는 아닌 과거의 이상한 일 20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 전문 인간 알람 시계는 과거의 특정 시간에 다른 사람을 깨우기 위해 고용된 개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막대기를 사용하여 고객의 문이나 창문을 두드렸으며 때로는 고층 창문에 완두콩 송풍기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고객이 깨어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떠나지 않았죠. 이 직업은 맨체스터와 런던과 같은 대도시에서 특히 인기가 있었으며 1920년대 후반과 1950년대까지 일부 지역에서 실행되었습니다. 전문 인간 알람 시계도 그 사람이 제대로 깨어났는지 확신할 때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서비스는 잠에서 깨는데 문제가 있거나 특정 시간에 일어나야 하는 중요한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했다고 합니다. 19. 18세기에는 부유한 지주들이 사람들에게 정원의 은둔자처럼 은둔 생활을 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설계된 동굴이나 지주의 광대한 토지에 위치한 정원의 작은 구조물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영국의 조경 정원 전통과 자연으로의 회귀를 주장한 철학자 장 자크 루소의 영향에 대응하여 등장한 트렌드의 일부였습니다. 부유한 지주들이 드루이드 복장을 하고 머리를 길게 기르고 특별히 지어진 암자 안에서 소박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개인을 고용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정원 은둔자는 종종 그들의 괴팍함과 특이한 외모, 행동으로 손님을 즐겁게 하는 능력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들은 보통 은둔하며 살았고 정원 가꾸기, 독서 또는 악기 연주와 같은 활동을 연습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정원을 청소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원 은둔자의 추세는 주로 영국에서 발견되었지만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도 퍼졌다고 합니다. 18. 과거에는 방사성 물질이 소비자 제품에 사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토는 증류수에 용해된 소량의 라듐을 함유한 20세기 초에 인기 있는 에너지 음료였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법으로 광고되었지만 조사 결과 결국 치명적임이 밝혀졌습니다. 수년 동안 매일 최대 3병의 레이토를 마신 미국 육상 선수는 1932년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제품은 토라디아라는 페이스 크림이었는데 이 크림 역시 방사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1930년대에서 60년대에 제조 및 판매되었습니다. 라듐은 또한 20세기 초에 치약에 사용된 해로운 제품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라듐이 건강에 이롭다고 믿었고 치약과 화장품을 비롯한 다양한 소비재에 함유되었습니다. 치약에 라듐을 사용한 배경은 라듐의 방사능 특성이 치아를 밝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잘 알려진 사례는 라듐 걸스의 경우로 그들은 라듐 기반 페인트로 시계 다이얼을 칠하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방사능 페인트를 섭취하고 취급한 결과 뼈와 조직의 손상을 포함하여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었습니다. 식수에 라듐을 첨가한 사례도 있습니다. 20세기 초에는 야광 페인트와 같은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17. 마녀 재판과 공개 처형은 당시의 종교적 신념과 법률 체계를 반영하는 역사의 어두운 장입니다. 마녀 재판은 15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세계 여러 지역, 특히 유럽과 식민지 미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신문과 기소였습니다. 마법에 대한 비난은 흔히 미신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주로 마귀와 계약을 맺고 해로운 마술을 행한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1692년 식민지 매사추세츠에서 열린 세일럼 마녀 재판은 가장 잘 알려진 사례 중 하나입니다. 200명 이상이 기소되었고 20명은 대부분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피고인들은 재판을 기다리며 투옥, 고문, 비인간적 대우 등 가혹한 환경에 시달렸습니다. 공개 처형은 역사를 통틀어 일반적인 처벌 형태였으며 종종 억제 수단과 공개 구경거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주 많은 군중이 참석하여 공개 행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16. 발을 묶는 것은 주로 10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수세기 동안 중국에서 존재했던 문화적 관습입니다. 그것은 소녀들의 발을 가능한 한 작게 만들기 위해 압축하고 모양을 바꾸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발을 묶는 것은 매력적인 특징이자 아름다움과 사회적 지위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주로 상류 계급에 의해 실행되었지만 나중에는 하류 계급이 사회적 전망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고통스러웠고 오래 지속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묶는 과정에는 발 밑에 발가락을 구부리고 아치를 끊고 발을 붕대로 단단히 감싸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바인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여져 발이 아치에서 접히고 발가락이 발바닥 아래로 눌리게 되었습니다. 발을 묶는 것은 심각한 신체적 기형과 제한을 초래하여 여성이 걷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평생 동안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1912년 중국에서 결국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15. 인간동물원 또는 식민지 전시회는 다른 문화와 민족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전시물로 제시되는 공개 전시물이었습니다. 이 전시회는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널리 퍼져 있었으며 주로 유럽과 북미에서 조직되었습니다. 인간동물원의 목적은 유럽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인종적 우월성과 문화적 지배라는 식민주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및 기타 지역의 토착민들이 종종 유럽과 북아메리카로 팔려와 이러한 동물원에 전시되었습니다. 그들은 관중들의 오락과 교육을 위해 이국적이고 원시적인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전시회는 자연주의적 환경을 재현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종종 전시된 개인의 출신 국가를 제한하기 위한 재건된 마을이나 서식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대상화, 비인간화, 착취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청중의 즐거움을 위해 문화의식, 춤 또는 기타 활동을 수행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인간동물원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14. 20세기 초에는 미국에서 소포 우편 서비스를 사용하여 어린이를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드물기는 하지만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것과 보낼 수 없는 것에 대한 규정이 잘 정해되어 있지 않았던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1913년 1월 1일에 소포 우편 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미국인들은 미국 우편 시스템을 통해 그대 11파운드의 소포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일부 부모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녀를 친척이나 다른 목적지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례는 오하이오에 사는 한 부부가 갓난아기를 소포를 통해 약 1마일 떨어진 할머니 집으로 보낸 것입니다. 부모는 우표 값으로 15센트를 지불하고 아이에게 $50의 보험을 들었으며 그 후 우편 집배원은 아기를 할머니에게 무사히 배달해 주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의 아동 우편물 발송을 막기 위한 규정이 제정되었고 1920년에 이르러 이 관행은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우편으로 발송된 어린이들은 일반적으로 우체국 직원들과 동행했으며 단순히 포장되어 일반 소포로 발송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13. 어레 브래지어는 1940년대에 등장하여 1950년대에 인기를 얻은 여성 속옷 스타일입니다. 이 브래지어는 원뿔 모양의 컵이 특징이며 가슴을 앞으로 밀어 뾰족한 실루엣을 연출했습니다. 형태는 와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느질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디자인은 당시의 패션 트렌드에 영향을 받았으며 여성의 자연스러운 형태를 향상시켜 매력적인 모래시계 모양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레브레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사용되었으며 총알이나 어뢰를 연상시키는 원뿔 모양을 반영합니다. 12. 해변 목욕 기계에는 수영복이 아직 발명되지 않은 1750년대에 데뷔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알몸으로 수영했습니다. 목욕 상자 또는 목욕 오두막으로도 알려진 해변 목욕 기계는 18세기와 19세기에 목욕 복장으로 갈아입고 물에 들어가는 동안 개인에게 겸손과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는 데 사용된 장치였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바다로 굴러 떨어지도록 설계된 벽으로 덮인 나무수레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옷을 갈아입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기계는 단단한 나무 벽에서 나무 프레임에 있는 캔버스 벽에 이르기까지 디자인이 다양했습니다. 이 해변 목욕 기계는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에 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엄격한 사회 규범과 정숙 표준이 있었는데 특히 여성에게 그러했습니다. 이 기계를 통해 여성들은 사생활을 보호하고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면서 해변과 물놀이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 기계들은 종종 승무원에 의해 작동되어 물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수영하는 사람들은 기계에서 나와 바다에서 시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해변 목욕 기계는 해안선을 따라 늘어선 해변 휴양지에서 널리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11.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미국의 여러 도시들이 추악한 법으로 알려진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본질적으로 차별적이었으며 보기 흉하거나 훼손되거나 기형으로 간주되는 개인이 공공장소에 나타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눈에 보이는 장애를 가진 개인을 대중의 시야에서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은 우생학으로 알려진 광범위한 사회운동의 일부였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인지된 개인을 제외함으로써 인구의 유전적 구성 개선을 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은 종종 공중보건과 공공질서 유지라는 미명하에 정당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시행은 도시마다 달랐습니다. 일부 도시는 법을 위반한 개인에게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했고 다른 도시는 경찰에 의존하여 이러한 개인을 공공장소에서 제거했다고 합니다. 10. 과거의 생리대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한 회사가 물이끼와 거즈로 만든 생리대를 생산했습니다. 흡수성과 향균 특성을 가진 물이끼는 태평양 북서부에서 재배되어 회사에서 가공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끼를 거즈 케이스로 싸서 생리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패드는 면보다 흡수성이 뛰어나고 향균 특성이 있다고 광고되었습니다. 포장에는 미국 적십자 모자를 쓴 여성의 이미지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제품의 기원이 수술용 드레싱임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여성 위생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물이끼의 사용은 그 시대의 독특한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대체 재료의 가용성과 기술의 발전은 결국 보다 일반적이고 상업적으로 성공한 제품의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9. 트리고어 트릿의 전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해 왔으며 다양한 문화적 관습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방문하여 간식을 받는 것은 고대 켈트족의 전통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켈트족은 추수기가 끝나고 겨울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축제인 사마인 기간 동안에는 정령과 요정이 지구를 배회한다고 믿었고 사람들은 그들을 달래기 위해 집 밖에 음식을 바치곤 했습니다. 중세 유럽의 가톨릭 교회는 11월 2일을 모든 영혼의 날로 지켰습니다. 이 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집집마다 다니며 음식을 받는 대가로 죽은 자를 위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관행은 소울링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대 트리고어 트릿의 초기 선구자로 간주됩니다.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서는 전통이 등장했습니다. 어린이와 청년 성인들은 의상을 입고 집집을 다니며 노래를 부르거나 시를 낭송하거나 간식을 받는 대가로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트리고어 트릿의 전통은 초기 미국 할로윈 축제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는 할로윈 파티와 지역사회 행사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이들은 의상을 입고 집집을 다니며 간식을 구하곤 했습니다. 8. 19세기 초에는 일부 영국 공장의 노동자 중 50% 이상이 14세 미만의 어린이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방직 공장, 한광, 공장 등 다양한 산업에 고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장기간 일해야 했으며 때로는 하루에 최대 12시간까지 일했습니다. 식사와 차를 마실 수 있는 짧은 휴식 시간만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된 업무 일정으로 인해 휴식이나 교육, 어린 시절을 즐길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혹한 노동도 그들의 성장을 방해했습니다. 그 시기에 아동노동이 그토록 만연했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아동노동이 성인 노동자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고용주들은 이 점을 이용하여 가난하게 살아가는 가족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용했고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아동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은 종종 위험하고 그들의 건강에 해로웠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위험한 기계, 독성 화학물질 및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에 노출되었습니다. 또한 적절한 위생 및 안전 조치가 부족하여 사고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다행히도 아동 노동 근절 운동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탄력을 받았다고 합니다. 7. 테이블 돌리기는 빅토리아 시대에 미국과 유럽에서 인기를 얻은 일종의 강령이었습니다. 교량회는 영혼과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공개 모임입니다. 그 당시 참가자들이 탁자에 둘러앉아 손을 얹고 영의색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에 생각을 집중하는 현상이었습니다. 테이블 돌리는 연습에는 일반적으로 중소형 나무 테이블, 어둑어둑한 방, 모험심 또는 열린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손가락을 펴고 탁자에 손을 얹고 영혼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 다음 허리에 대한 응답으로 테이블이 움직이거나 기울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테이블 돌리기는 19세기 중반에 빅토리아 시대의 열풍이 되었으며 웅장한 응접실, 중산층 응접실, 수수한 주방 모두에서 행해졌습니다. 그것은 또한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리처드 와이즈먼이라는 사람은 암시의 힘과 초자연적 믿음에 대한 사람들의 감수성을 연구하기 위해 빅토리아 시대의 강령을 재현했습니다. 그의 실험에서 빛나는 채색된 종, 공, 마라카스가 참가자들의 눈앞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초자연적 현상을 목격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실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6, 예전에는 담배가 천식을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임신 중 흡연은 해로운 것으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흡연이 널리 용인되었으며 일부 사회에서는 장려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사회활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담배 산업은 역사적으로 흡연의 위험을 경시하고 임산부를 포함한 특정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일부 엄마들은 임신에 대한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담배를 피웠는데 돌이켜보면 말이 안 됩니다. 천식은 폐에 기도에 영향을 미쳐 염증을 일으키고 기도를 좁히는 만성질환입니다. 쌕쌕거림, 기침, 숨가쁨, 가슴 답답함 등의 증상이 특징입니다. 천식을 관리하고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이 있지만 현재 천식에 대한 알려진 치료법은 없습니다. 5, 타열은 사람의 몸에서 고의적으로 피를 제거하는 고대 의료 행위입니다. 그것은 역사를 통틀어 다양한 문화와 다른 방법, 목적으로 실행되어 왔습니다. 타열은 신체의 체액의 불균형이 질병을 일으키며 피를 제거하면 균형을 회복하고 치유를 촉진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되었습니다. 타열의 구체적인 방법과 위치는 인지된 질병에 따라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정맥이나 동맥에서 피를 흘리면 열, 염증 또는 코막힘과 같은 상태를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치료적 정맥 절개술은 치료 목적으로 사람의 몸에서 의도적으로 혈액을 빼내는 의료 절차입니다. 그것은 종종 적혈구의 과잉, 혈분 과부하 또는 특정 혈액 질환과 관련된 상태를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치료적 정맥 절개술 세션의 빈도와 양은 환자의 상태와 치료 목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4, 베이비 케이지는 20세기 초에 도시 환경에 사는 아기들에게 신선한 공기와 햇빛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 케이지의 이면에 있는 아이디어는 아기가 건물 외부에 부착된 케이지와 같은 구조에 안전하게 둘러싸여 야외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야외 공간과 정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뒤뜰이나 정원에 접근할 수 없는 아파트에 사는 가족을 위한 솔루션으로 홍보되었습니다. 케이지는 일반적으로 철망 또는 금속으로 만들어졌으며 건물 외부에 단단히 부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케이지의 개념은 아기가 부모의 감독하에 놀고 탐험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20세기 초에 일부 가정에서 사용했지만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비평가들은 그러한 구조물에 갇혀있는 아이들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3, 메멘토 모리는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로 번역되는 라틴어 표현입니다. 그것은 역사를 통틀어 존재해온 개념이며 필멸의 삶과 삶의 덧없는 본질에 대한 성찰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죽음의 불가피성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며 개인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숙고하도록 격려합니다. 예술에서 메멘토 모리는 종종 다양한 상징과 이미지를 통해 묘사됩니다. 일반적인 상징에는 해골, 모래시계 또는 시계, 꺼진 촛불, 시든 꽃이 포함됩니다. 이 상징은 시간의 흐름, 삶의 무상함, 죽음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개념은 다양한 문화적, 종교적 맥락으로 탐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에서는 죽음과 영적 준비의 필요성을 시각적으로 상기시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종종 대수요일 의식 중에 사용되는 사람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라는 문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17세기에는 메멘토 모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니타스라는 정물화 장르가 등장했습니다.
바니타스의 그림에는 해골, 모래시계, 악기, 책, 썩어가는 과일과 같은 삶의 덧없음을 상징하는 물건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2, 전쟁 기간,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전쟁 노력을 위한 배급과 자원 제할당으로 인해 나일론과 실크 스타킹이 부족했을 때 여성들은 스타킹을 착용하는 듯한 환상을 만들기 위해 페인트 스타킹 또는 액체 스타킹이라는 기술에 의존했습니다. 이 방법은 스타킹을 신은 듯한 인상을 주기 위해 다리에 피부톤의 메이크업이나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페인트 스타킹 기술은 전통적인 스타킹의 대안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여성들은 스타킹을 신은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 위해 다리에 메이크업이나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부지런히 발랐습니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부는 눈썹 연필이나 아이라이너를 사용하여 다리 뒤쪽을 따라 혈기와 유사한 선을 그렸습니다. 액체 스타킹 병은 1941년 8월부터 미국의 미용실과 백화점에서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들은 여성들이 비단을 보존하고 전쟁 노력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되었습니다. 광고는 액체 스타킹 한 병에는 평균 약 24켤레의 스타킹이 들어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 중세시대에는 사람들이 분절 수면 또는 이분법적 수면으로 알려진 수면 패턴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수면 패턴은 밤에 2가지 뚜렷한 수면 시간을 포함하며 그 사이에는 깨어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해가 진 직후인 일몰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첫 번째 수면이라고 불리는 몇 시간 동안 잠을 자곤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잠에서 깬 후 그들은 몇 시간 동안 깨어 있었고 그동안 기도, 독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은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깨어있는 기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아침이나 새벽까지 지속되는 2번째 잠을 위해 다시 잠을 자곤 했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의 지속 시간은 개인 취향, 사회적 의무 및 인공 조명의 가용성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2번의 수면 기간의 개념은 중세시대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수면 패턴은 인공 조명이 널리 사용되기 전에 다양한 문화와 시대에 일반적이었습니다. 전기 조명의 출현과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은 점차 수면 패턴을 통합되고 중단 없는 수면 시간으로 바꿨다고 믿어집니다. 이족식 수면 패턴은 보편적이지 않으며 개인의 수면 습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행해진 것 중에 가장 이상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더 많은 동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